자, 최근에요. AI가 열풍이에요. 네. 더군다나. AI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상당한 의미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저자로서 AI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관계, 영향,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촉진시킨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창작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약 15년 전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네. 컨텐츠를 편집할 수가 있고 바로 플랫폼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되면서 1인 미디어 시장이 열리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성형 AI는 그것보다도 창작의 장벽을 더 낮추게 되면서 모두가 사실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앞으로 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생성형 AI는 앞으로 모든 크리에이터분들이 사용하게 될 필수적인 툴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도 유튜브 컨텐츠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어도비의 제품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대표적 포토샵이라든지 네. 프리미어 프로 같은 툴들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저는 생성형 AI들이 이러한 툴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해준다. 대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존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툴들도 있지만 생성형 AI는 이 툴들을 크리에이터분들이 사용했을 때 네. 창작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훨씬 높일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 제가 일부 툴을 사용할 줄 몰라도 네.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툴들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썸네일을 만들 때 제가 어떻게 보면 포토샵을 알아야지 썸네일을 더 잘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를 잘만 활용한다고 하면은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썸네일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가 음악을 전혀 만들 줄 몰라도 네. 음악을 만들 줄 이렇게 이런 믹싱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연주를 할 줄 몰라도 예. 생성형 AI에서 이미 음악을 제가 프롬프트만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지금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이미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제 목소리를 생성형 AI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가 매번 어떠한 텍스트를 읽을 필요가 없이 바로 제가 사실은 제 목소리들을 생성을 해서 네. 바로 제 콘텐츠에 입힐 수도 있죠. 네. 이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창작의 툴들을 일부는 대체해 나갈 것이고 네. 일부는 훨씬 더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고 일부는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미 기존에 있던 툴들도 효율성과 효과성이 훨씬 높아지게 될 거다 네. 라고 해서 창작의 툴 전반에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창작의 툴들이 나오면서 내가 툴들을 잘 다루지 못했던 사람들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훨씬 쉽게 만들게 된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기 점점 더 좋은 시대가 열리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연상케 했었던 게 처음 제가 그 연구원으로 조인하게 된 이제 국책연구기관이 있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머리가 하얗신 그러니까 선배 연구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엑셀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통적으로 모는 종이에 지금은 웃을 수 있는데 저보다 예를 들어서 30년 전 그런 선배님들은 모는 종이에 데이터를 직접 해가지고 그걸 정말 데이터를 직접 그래프를 그리셨어요. 도표를 막 그리셨던 거고. 네, 모는 종이에. 정말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는 종이나 자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래픽을 그려내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후에 엑셀이라는 툴이 나왔고 근데 엑셀을 사용하는 연구자냐 그냥 끝까지 모는 종이에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생사가 다소 갈리는 모습을 제가 초기에 목격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다 모는 종이에 그 그래프를 그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엑셀이라는 툴이 등장하면서 과거 이 툴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듯이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이런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등장했고 이것이 상당 부분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던지고 싶은 질문이 없어질 직업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이렇게 커 왔는데 그럼 이 크리에이터들이 2배, 3배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챗 GPT나 AI가 도입됨에 따라서 없어질 크리에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없어진다는 것은 경쟁적으로 열의하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 생각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요. 아, 그러세요? 이 없어질 직업들이 몇 가지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크몽이라든지 재능을 이렇게 사고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뭐 썸네일만 만들어주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일부 편집만 도와주는 분들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이런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러한 기능들은 이미 사실은 생성형 AI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미 대체가 가능하고요. 예. 뭐 예를 들어 쇼츠만 이미 만들어진 걸 쇼츠로만 만들어주는 크리에이터분들, 만들어주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단건 이렇게 금액을 받으시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의 생성형 AI로 굉장히 빠르게 대체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렇겠네요. 즉 기능 위주의 활동을 하시던 사람들은 네. 이런 생성형 AI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대체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저는 또 반대편을 보면은 예. 자기만의 기획력을 가지고 네. 이러한 생성형 AI를 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몸값도 높아지고 네. 무궁무진하게 많은 기회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만 하던 것들을 생성형 AI 도움을 받으면은 네. 제가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들려면은 예. 음악도 알아야 되고 영상 편집도 알아야 되고 어떤 뭐 작사 작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하지만 지금 이런 흩어져 있는 생성형 AI의 다양한 툴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생성형 AI 툴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제가 극복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성형 AI가 있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어떤 툴들이 나한테 필요한지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저만의 기획력, 상상력이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네. 즉 제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데 있어서 어떠한 툴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학습해 나가고 이걸 통해서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크리에이터로서 더 많은 기회들을 가져가게 될 거다라고 있는 반면 예. 이러한 툴들을 다루지 못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러한 툴들이 대체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거기서 조금 열애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네요. 이건 지금 이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께 특히 이제 미래의 어떤 노동시장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속에 제가 갖고 있던 이 테크놀로지 도입에 따라서 바뀌는 노동시장 그것을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잠깐 한번 설명드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기존의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OP라고 제가 써볼게요. 오퍼레이셔널한 영역. 그러니까 운영 능력, 오퍼레이셔널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일자리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생산직 근로자, 공장에서 아니면 뭐 우리 서비스하는 어떤 자영업자라든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단순 계산만 하거나 뭐 이렇게 카드 결제만 해주거나 단순히 이렇게 서빙만 해준다든가 그게 다 뭡니까? 오퍼레이셔널한 일자리예요. 근데 그 일자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스트래티직 이노베이션 이런 영역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일자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건 뭐냐면 오퍼레이셔널한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요. 대신 뭐가 늘어나느냐? 스트래티직 이노베이션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의 일자리는 더 많아져서 사실 이 챗GPT나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조차도 이 AI나 뭐 혁신 기술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대체될 일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퍼레이셔널한 일자리인 거야. 다. 맞습니다. 대체가 가능한 거. 근데 기획자적인 능력, 기술을 도입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기회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게 대체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매우 인상적으로 말씀 속에서 좀 느껴졌고. 그래서 저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포토샵이 등장하면서 네. 포토샵을 다룰 줄 아는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손으로만 그리던 분들을 사실 많이 대체를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생성형 AI가 또 등장을 하면서 네. 단순히 포토샵으로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시던 분들을 또 대체해 나가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미 생성형 AI가 특히 이미지 쪽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미 제가 프롬프트를 얼마큼 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네. 포토샵이 전혀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 몇 초 만에. 예.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을 아주 잘 활용하고 내가 이미 생성형 AI가 만든 것들을 포토샵에 리터칭을 해서 더 잘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게 되는 반면에 단순히 포토샵으로 혹은 일러스트레이터로 간단한 작업만 할 줄 알던 분들은 이미 사실은 대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최근에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님을 한번 뵐 일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생성형 AI를 이렇게 작업에 도입을 해보니까 네. 애니메이션 작업 과정에도 네. 기존에 한 명이 일주일 걸려 했던 일을 네. 한 명이 반나절 만에 할 수 있을 걸로 효율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밑그림만 그리던 분들은 예. 대체가 될 수도 있겠다, 본인 말로는. 그렇겠네요. 특히 그 일을 10명에 따라 가면 3명으로 줄일 수가 있고 다만 이 전체적인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몸값을 더 높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겠네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사실 이런 것들이 꼭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네. 약간 전 산업 영역이 걸쳐가지고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몸값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이제 말씀에 동조할 수 있는 근거가 어쨌든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부가가치는 올리는 거거든요. 부가가치는 올리는데 없어질, 대체될 영역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혹은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더 커지니까 그만큼 그 부분을 배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결과적으로 이 창의력이라든가 또 창작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어떤 새로운 시대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런 분들께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앞으로도 창작의 고유의 영역은 사람에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지금 챗GPT 써보시더라도 사실 굉장한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즉 사실 굉장히 뻔한 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만 그걸 빠르게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러한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창작을 하는 나와 창작을 하는 AI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하나의 공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존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인간으로서의 창작의 욕구 그리고 저만의 창의적인 생각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결국엔 제가 어떤 툴들을 제가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는 1인 미디어가 네. 1인 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면서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네, 네. 누구나 다 자기만의 채널을 가지고 자기만의 미디어를 갖게 되었죠. 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지금은 여러 명, 수십 명이 하고 있는 스튜디오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형 AI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즉 제가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AI들의 제 생산성을 높이면은 앞으로는 수십 명이 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앞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방향성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참 존경하는 그 석좌 교수님 한 분한테 그런 표현을 들었거든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과 기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화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에서 종사하시면서 체화된 그 널리지를 전달하는 기억인 거예요. 기억. 맞습니다.
어디 누가 정해놓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이거야라고 암기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과 기록의 차이인데 그 기억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안정기의 기는 기억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특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나도 한 주역이 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 또 예를 들면 뭐 50대, 60대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자녀도 미래에는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책인싸를 진행하면서 제가 아우트로 공통 질문 시리즈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5개의 질문인데요. 5개 중에 첫 번째는 저한테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정기 작가님이 이 채널에 출연하셔서 제가 한 1시간 내로 대화 나누면서 느낀 저의 안정기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요. 말씀 나누면서 떠올리는 그런 안정기 하면 떠올리는 그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내가 딱 하면 두구두구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안정기 기억. 오, 감사합니다. 네, 안정기는 기억이다. 안정기억. 네. 정말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정말 전쟁터에 직접 그 보병으로서 총 들고 참여하신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또 그 전문가로서 그 현장 전문가로서 많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돌아가고 있는 그 현상이라든가 미래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참 도움이 되었다. 또 크리에이터의 한 사람으로서도 도움이 되었고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혹은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들께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다. 근데 그 인사이트는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한 것이었다. 라는 게 제 소감이거든요. 어떠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앞으로 제가 어디가 삼행시 할 때는 네. 안정기의 기자를 꼭 기억이라고 해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는 삼행시를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 공통질문 두 번째인데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저자로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는 10글자 이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갈 10글자 이내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나만의 컨텐츠를 갖자. 9자. 9자로 하겠습니다. 나만의 컨텐츠를 갖자. 조금만 길게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앞으로 더더욱 나만의 컨텐츠를 갖는 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의 이러한 불안정성도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를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AI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차라리 더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자기만의 컨텐츠를 갖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만의 컨텐츠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디 회사를 다닌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부단히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도전해보는 게 나만의 컨텐츠를 갖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책을 내고 이러한 채널에 출연하기도 하고 저만의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사실 쌓여서 나만의 컨텐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특히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에는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많은 기회와 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만의 컨텐츠를 더 갖는 시대를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요. 이 책인싸가 지향하는 것이 인터뷰가 아닙니다. 책인싸가 지향하는 것은 대담입니다. 주어져 있는 질문을 읽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리고 답변 오시면 저의 생각, 또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 제가 생각해왔던 이 필드의 경험, 그걸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있고요. 인터뷰를 지향하시는 독자님들은 여러분 안 오셔도 됩니다. 인터뷰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대담을 지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게 또 나만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 공통질문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제가 뭐뭐란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이 단어로 먼저 답변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유튜브란? 나에게 유튜브란 밥벌이다. 밥벌이다. 네,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지난 10년간 유튜브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꼭 유튜브란 플랫폼 하나만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었고 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롤이 생겼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지난 10년간 밥벌이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앞으로도 이 밥벌이로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산업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밥벌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밥벌이 배불러서 배 터질지도 모릅니다. 자, 나에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이 책 제목이에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나에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란? 나에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란 또 밥벌이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네. 밥벌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저에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란 직업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업적 있습니다. 소명이다. 예. 네. 왜냐면은 저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란 책을 처음 낸 사람이기도 하고 네. 지금 가장 많이 알리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뭐 채널에 나와서 제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굉장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에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사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누구나 사실은 접근 가능한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러면 사실 제가 반도체 회사를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뭐 반도체 회사의 주식을 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사실은 주식을 살 수도 있겠지만 관련된 네. 제가 관련돼서 바로 사실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정답이 숨어 있는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기 약간 이런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네. 이렇게 또 교수님 채널에까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냥 소감을 여쭙는 질문이에요. 이 책인싸 출연하셨는데 책인싸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지. 나에게 책인싸란? 나에게 책인싸란 책을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책을 잘 쓰길 잘했다 쓰길 잘했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왜 그러냐면은 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책인싸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되었고 네. 또 교수님하고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책인싸 결국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인싸에 왔고 예. 그 책인싸가 그 매개가 되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네. 저도 많이 배워가고 아, 그래서 책이 있어서 책인싸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책인싸가 있기 때문에 또 교수님과도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써서 책인싸에 다시 한 번 더 출연하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저자분들도 명사들도 책 안 쓰시면 못 출연. 네, 네, 농담이고요. 오히려 저희에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방향, 트렌드, 명확한 널리지를 심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